편집자가 독자에게 나는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가 주목할 만한 마지막 며칠 동안의 자필 기록이 다수 남아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내 이야기를 끼워 넣는 바람에 그가 남긴 편지가 중단되는 일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체로 단순했으며 몇 가지 사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다만 베르테르와 관련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고 평가도 다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인이 남긴 편지를 삽입하고 사소한 쪽지 글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범한 인간의 경우에는 특정 행위에 대한 본질적이고 진정한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르테르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슬픔이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두 감정은 단단히 얽혀 결국 그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얽어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조화로운 정신세계는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내적 흥분과 격정은 그의 본성을 엉망으로 만들어 최악의 결과를 낳았으며 결국 그를 탈진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불행과 싸웠을 때보다 더 처절하고 비장한 각오로 맞섰습니다. 당시 그의 불안감은 그에게 남아있던 활력과 뛰어난 통찰력까지 좀먹어왔습니다. 그는 남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슬픔에 잠기어 있더니 갈수록 불행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알베르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행복을 마침내 손에 넣은 순수하고 점잖은 알베르트는 그 행복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베르테르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르테르라는 인간은 매일같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밤이 되면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베르트는 그처럼 짧은 시간에 변해버릴 사람이 아니며 베르테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리고 존경에 맞이하는 인물 그대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로테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으며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여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알베르트가 전혀 의심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무리 순수한 방식으로라도 누군가와 공유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로테와 함께 있을 때면 그녀의 방에서 나와버렸다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친구를 증오하거나 혐오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함께 있으면 베르테르가 불편해할까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테의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테에게 바람도 쐴 겸 집으로 오라고 마차를 보냈고 그녀는 그 마차를 타고 집을 나눴습니다. 첫눈이 내려 온 천지가 눈부신 흰빛으로 덮인 아름다운 겨울날이었죠. 다음날 아침 베르테르는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만일 알베르트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자신이 그녀를 집까지 데리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날씨는 몹시 화창했지만 베르테르의 울적한 기분은 좀 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는 뭔가가 걸려있는 듯 먹먹했고 머릿속에는 슬픈 영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음은 끝없는 상념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불화하며 살아가는 베르테르가 다른 사람들 눈에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알베르트와 로테의 좋은 금슬을 자신이 깨뜨렸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책감 속에선 알베르트에 대한 은밀한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그의 생각은 온통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고 말고. 그는 이를 갈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흉오물 없이 다정하게 지내는 사이란 말인가.
오랜 기간 소리 없이 지속된 신뢰란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권태감과 무관심의 표현 아닌가? 그는 귀하고 소중한 자기 아내보다도 갖가지 시시콜콜한 일에 더 정신이 팔려 있어. 자신이 얼마나 값진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그는 그녀가 지닌 가치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을까? 어쨌든 좋아. 그녀는 그의 소유니까. 그건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야. 나는 그 명백한 사실에는 이미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어쩌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넣는지도 몰라. 알베르트는 아직도 나에게 우정을 느끼는 걸까? 그는 로테를 향한 나의 애정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그녀를 향한 나의 관심이 자신을 향한 암묵적 비난이라고 여기는 걸까? 나는 잘 알고 있어. 온몸으로 느낀다고. 그는 내가 멀리 떠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지도 몰라. 나라는 존재가 신경 쓰일 거야. 베르테르는 빠르게 옮기던 발걸음을 몇 번이고 멈추더니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던 길을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못한 듯 다시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간간히 혼잣말을 하면서 어느덧 사냥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노인과 로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마지의 말을 들어보니 바라임에서 농부 한 명이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베르테르의 마음에 별 동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베르테르가 방에 들어섰을 때 로테는 노인을 설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용의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살자는 그날 아침 그 집 대문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살자가 어느 과부의 머슴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머슴 한 명을 고용했는데 그 머슴이 해고당했을 때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갔다는 둥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가. 가봐야겠어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바라임을 향해서 서둘러 떠났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법 친근해졌던 그 사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주먹으로 가려면 보리수 사이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정겹게 느껴지는 그 장소에서 그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근처 어린아이들이 놀곤 했던 문가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과 신뢰가 폭력과 살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듬직한 보리수의 잎사귀는 모조리 떨어져 서리가 앉았고 나지막한 교회 담창을 아치형으로 둘러싸고 있던 아름다운 생울타리 잎사귀도 모두 떨어져 버려 그 틈새로 눈 덮인 비석들이 보였습니다. 주막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가 다가가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한 무리의 무장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이 잡혀오는 중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르테르가 그쪽을 바라보니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내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미망인을 일편단심 사랑했던 머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분노와 절망을 사귀며 떠돌아다니던 그를 베르테르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나, 이 한심한 사람아. 베르테르는 붙잡혀온 사내에게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그 사내는 베르테르를 바라보며 잠자코 있더니 마침내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녀 역시 어떤 남자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잡혀온 사내를 주막 안으로 끌고 들어오자 베르테르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사건에 충격을 받은 그는 너무 놀라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시련으로 인한 슬픔과 불쾌감, 냉담한 체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내를 향한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 사내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 사내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가 범죄자이긴 했지만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의 입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의 무고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사내의 변호를 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이번 저리까지 호소력 짙은 변론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별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법무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나지막하게 읊조려 보았습니다. 방에는 알베르트가 와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를 보자 잠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법무관을 향해 자신의 견해를 열정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법무관은 용의자를 옹호하는 그를 보며 머리를 수차례 내저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진실을 기반으로 열정을 다해 사내를 변호했지만 법무관을 설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베르테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살인범을 두둔한다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베르테르식의 논리라면 모든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에는 국가의 안녕조차 흔들려 치안 부재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건을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 사내가 도망칠 경우 돕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눈 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무관은 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알베르트 역시 그 늙은 법무관의 편에 섰습니다. 베르테르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되네. 그자의 목숨을 구할 방법은 없네. 법무관이 몇 번을 되뇌자 베르테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말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아로새겨졌는지는 그의 이 서류 뭉치에 섞여있던 종이 쪽지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쪽지는 같은 날에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네는 구원받을 수 없네. 불쌍한 사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네. 게다가 알베르트가 법무관이 있는 자리에서 용의자와 관련해 밝힌 마지막 견해는 베르테르를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과민 반응이 녹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총명한 베르테르가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다면 두 남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모를 리 만무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시인했다가는 자기 존재의 이유를 버려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된 쪽지가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에서 우리는 알베르트와 그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한다 해도 누가 믿겠는가? 그 사실이 이렇게 나의 오정육부를 찢어놓으니 나는 공정해질 수가 없다. 포근한 저녁이어서 눈이 녹을 기미가 보였으므로 로테는 알베르트와 함께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길을 걷는 도중 그녀는 몇 번이나 두리번거렸는데 한눈에 봐도 베르테르가 동행하지 않는 걸 못내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공명정대하지 못하다고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의 비이성적인 열정을 강조하면서 그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그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잡도록 주의를 주고 잦은 방문도 삼가라고 해요.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 로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알베르트는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그는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삼갔으며 행여 베르테르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라도 하면 단번에 대화를 중단시키거나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한편 그 불행한 사내를 구하려고 애쓰는 베르테르의 헛된 노력은 사위여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베르테르는 한층 더 깊은 고뇌와 무력감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내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베르테르는 그 사내의 반대 증인으로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가 현실에서 겪었던 갖가지 불쾌한 일들과 공사관에 근무할 때 겪었던 언짢았던 일,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이 고통에 찬 시간을 보냈기에 의욕상실에 빠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날에 대한 모든 희망이 차단된 듯 했으며 남들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 해도 의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남다른 감수성과 사고방식,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몸을 맡긴 채 사랑하는 여인과의 단조롭고 슬픈 만남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이 깨어진다 해도 말입니다. 결국 그는 부질없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소모하면서 슬픈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혼란과 열정, 끊임없는 고뇌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삶의 권태 등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몇 통의 편지가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기에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12월 12일 사랑하는 비렐름, 나는 지금 악령에 시달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증상을 겪고 있네. 가끔 나를 옥죄는 것은 불안도 욕망도 아니네. 그것은 내 내면에 자리 잡은 채 가슴을 쥐어뜯고 목을 졸라대는 미칠 듯한 광란이라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네. 이럴 때면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을씨년스러운 밤 풍경 속을 정처 없이 배회한다네. 어젯밤에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네.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강물이 제 방 위로 흘러넘치고 불어난 시냇물로 인해 발하임에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저 아래쪽 골짜기까지 온통 물에 잠겼다는 말을 들었네. 내가 나간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지. 나는 바위 위에서 거센 물줄기가 달빛을 받아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광경을 지켜보았네. 무시무시했지.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받치며 목장의 산 울타리를 삼켜버리더군. 그 넓은 계곡이 폭풍으로 요동치는 거친 바다로 변해버린 거야. 잠시 후 검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달이 얼굴을 내밀자 무섭게 일렁이던 물바다가 섬뜩하리만치 휘황찬란한 빛을 반사하면서 포효하듯 흘러가더군. 순간 내 몸은 전율을 했고 어떤 동경이 밀려왔네. 나는 양팔을 활짝 벌리고 낭떠러지 앞에 서서 깊은 심호흡을 했지. 아래로, 저 아래로. 나는 고통과 번민이 폭포처럼 쏴 하고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들었네. 아, 그러나 너는 대지에서 발을 떼어 이 모든 고통을 단번에 끝내지 못하는구나. 내 운명의 시계가 마침표를 찍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걸 느꼈겠지. 비렐렘, 저 폭풍으로 구름을 찢고 이 두 손으로 물줄기를 잡을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치련만. 감옥에 갇힌 영혼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환희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무더운 어느 여름날 루테와 산책을 하다가 쉰 적이 있는 버드나무 그늘을 내려다보았더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건 역시 물에 잠겨 버드나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네. 비렐렘, 나는 그녀가 사는 사냥별장 주변이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해 보았네. 우리의 정자도 지금쯤 경류에 휩쓸려 망가져버렸겠지. 그리고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가축대와 목장 소유주 그리고 고관대작이 되는 꿈을 꾸듯이 지난 세월의 햇살이 내 머리 위를 비추었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네. 나 자신을 꾸짖진 않을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를 냈으니 말이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는 아무런 낙이 없는 노파처럼 앉아있다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삶을 잠시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생울타리에서 땔감을 구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빵을 구걸하는 노파처럼 말이네. 12월 14일 사랑하는 친구여, 어찌된 영문일까?
나도 내가 놀라우니 말이네. 로테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순수한 남매애가 아니었나.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죄스러운 욕망을 품어본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고 맹세까지 할 생각은 없네. 그야 어쨌든 꿈이란 것은 이토록 모순되는 갖가지 작용을 불가사의한 힘의 탓으로 돌렸던 옛사람들은 얼마나 현명한가. 어젯밤이었네. 이 말을 하려니 온몸이 떨리는군. 나는 그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사랑을 속삭이는 그녀의 입술에 긴긴 입맞춤을 했네. 나의 두 눈은 사랑에 취한 그녀의 눈동자 속에 녹아들었지. 하느님, 그때의 타는 듯한 기쁨을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떠올리는 것이 정녕 벌받을 짓인가요? 로테. 나는 이제 끝장났네. 감각이 혼란에 빠진 지가 벌써 일주일째네. 사고는 정지되고 눈에선 눈물이 마르지 않아. 그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 어디에 있다 한들 상관이 있겠는가. 더 이상 갈망하는 것이 없으니 차라리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네. 세상을 떠나고 싶은 베르테르의 결심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로테에게 돌아온 후로 그런 생각은 그에게 언제나 마지막 희망이자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하게 최후의 행동을 결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하기 전에 얼마나 주저하고 갈등했는지 메모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아마도 비렐렘에게 쓴 편지의 서두인 듯한데 날짜가 적히지 않은 그의 다른 서리 뭉치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테라는 존재와 운명, 그리고 내 운명을 염려하는 그녀의 연민은 이미 다 타서 제만 남은 내 마지막 눈물을 짜내고 있네. 장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은 끝난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가? 장막 뒤의 모습을 알 수 없어서? 아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암흑만 있을 뿐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닌가? 베르테르의 이런 우울증은 일상으로 굳어졌고 죽음에 대한 그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친구에게 쓴 다음의 애매모호한 편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12월 20일 고맙네 비렐렘. 내 말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다니 자네의 우정에 감사하네. 그래, 자네 말이 옳아. 내가 떠나는 것이 현명한 일인 듯 싶네. 하지만 자네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은 정말이지 내키지 않는군. 난 어딜 좀 들른 다음에 가야 할 것 같네. 그때쯤이면 추위가 풀려 도로 사정도 나아질 테니 말이네. 물론 자네가 나를 데리러 오겠다니 나로서는 그보다 더 기쁠 순 없네. 하지만 2주만 더 기다려주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담을 편지를 보낼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게나. 열매가 물이 있기 전에 따서는 안 되네. 2주 더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크다네. 어머니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해드릴게.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망정 마음고생만 시켜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해주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보네. 잘 있게, 나의 소중한 친구. 하늘의 축복이 자네와 함께하기를 바라네. 잘 있게. 이 무렵 로테의 심정이 어땠는지, 남편과 자신의 불행한 친구 베르텔에 대한 심정이 어땠는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로테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녀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라면 감정이입을 통해 그녀와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녀가 베르테르와 거리를 두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건 말입니다. 그동안 그녀가 그 문제에 주저했던 것은 자신의 친구를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쓰라린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이 되자 그녀는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그녀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남편 또한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 못지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삽입된 편지를 베르테르가 쓴 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로테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장만해둔 장난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초와 사탕, 사과 등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서 기뻐 하늘을 날 듯 황홀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했죠. 로테는 당혹스러운 속내를 다정한 미소로 감추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 선물을 받을 거예요. 긴 양초나 그 밖에 다른 것도요.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로테?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날 저녁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날 모두들 선물을 받을 테니 당신도 오세요. 하지만 그전엔 오시면 안 돼요. 베르테르는 흠칫 놀랐습니다. 부탁이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편치 않아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눈을 돌린 채 방 안을 서성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베르테르를 끔찍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음을 알아챈 로테는 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돌이켜보려고 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로테. 그가 외쳤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녀가 대꾸했습니다. 베르테르, 당신은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해요. 제 말은 그저 조금만 자제해달라는 거였어요. 당신은 어째서 무언가를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릴까요? 왜 그렇게 격한 성격으로 타고난 걸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당신의 정신, 당신의 학식, 당신의 재능은 당신에게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발 사나이답게 생각하세요. 당신을 딱하게 여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를 향한 집착을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 베르테르는 슬픈 얼굴로 이를 악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로테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보세요, 베르테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만하고 의도적으로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베르테르, 하필이면 저를,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저 같은 여자를. 저는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저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당신의 열망을 더욱 자극하는 것 같아 두려워요. 그는 그녀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슬며시 거두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로테를 바라보았습니다. 현명하십니다. 베르테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현명해요. 그 말은 알베르트의 작품인가요? 정치적이군요.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런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로테가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기대에 부응한 아가씨가 설마 단 한 명도 없을까요? 마음을 굳게 먹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장단컨대 당신은 분명히 좋은 분을 찾아낼 거예요. 사실 오래전부터 당신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런 식의 행동은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모두를 걱정스럽게 해요.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보세요.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마음이 좀 풀릴 거예요. 당신 마음에 꼭 드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돌아오세요. 그런 뒤 진정한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요. 그런 말은 베르테르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쇄를 해서 모든 가정교사들에게 읽어보라고 해야겠군요. 사랑하는 로테, 제발 조금만 더 이대로 있게 해줘요. 그러면 모든 일이 좋아질 테니까요. 좋아요, 베르테르. 하지만 부탁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가 대답하려는 순간 알베르트가 응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차갑게 저녁 인사를 나눈 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베르테르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곧 중단해버렸으며 알베르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후 알베르트는 아내에게 일전에 부탁했던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직 다 끝내지 못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몇 마디 더 당부했습니다. 베르테르에게는 그의 말이 차가운 걸 넘어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베르테르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8시까지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의 불만과 불쾌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무렵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에게 좀 더 있다 가라고 말했지만 그에게 그 말은 의례적인 인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고맙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르테르는 하인이 등불을 밝히며 맞아들이자 등불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폭풍 같은 눈물을 쏟으며 우는가 싶더니 흥분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요란스럽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급기야 옷도 벗지 않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밤 11시쯤에 하인이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와 장화를 벗겨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러라고 한 다음 내일 아침에 자기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